지우지 말았어야 했어. 그 이름, 그 아이, 그날의 흔적. 박진석이 손에 쥔 서류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낡은 서류실의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글자들이 그의 세상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으니까요. 보호 대상 2명 문유라, 미상여아, 행방불명 기록 삭제 요청. 그리고 요청자 이름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쓴 것처럼 또렷한 글씨체로 말이죠. 문성화 현재 고성이. 박진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응시했습니다. 문성화. 고성이 자신의 아내.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여자. 그 여자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까? 그럼 그 아이가 지은호였다는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그가 평생 지켜온 모든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박진석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올곧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법을 지키고 정의를 믿고 사람을 신뢰하며 살았죠. 그런 그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가장 가까이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아니, 범죄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건 한 아이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한 행위였으니까요. 한 인간의 정체성을, 과거를, 출생의 기록을 완전히 말소시키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강호가 받아온 5억 원. 그 돈의 출처를 추적하다 발견한 고성이와의 연결고리. 은호에게 간을 내놓으라 협박한 정황들. 우진을 이용해 은호에게 접근하도록 만든 치밀한 계획.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호 양부의 기록까지 삭제한 흔적들.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 선의 끝에는 고성이가 서 있었고 그 시작점에는 지은호라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더 많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12월 보호시설 입소 기록 2명의 여아. 그 중 1명은 문유라로 등록되었고 다른 1명은 미상으로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 미상 여아에 대한 기록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행방불명 처리. 하지만 박진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행방불명이 아니라 기록 삭제였다는 것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아이의 존재를 지워버린 거였죠. 아버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박진석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박성재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아버지, 이것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박성재가 건넨 서류를 받아든 박진석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DNA 검사 의뢰서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성이, 대상자는 지은호, 그리고 결과란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녀관계 확률 9.99%. 박성재는 얼굴이 완전히 굳어진 채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은호 씨가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버려진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 질문은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진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곧 답이었죠. 박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은호 씨가 형수님인 줄만 알았어요. 지혁이 형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우리 가족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성재야. 박진석이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진실을 밝히는 거다. 그리고 은호를 지키는 거야. 박진석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살고 있었던 거지? 하지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은호는 다른 장소에서 자신만의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시설의 낡은 기록 보관실.
은호는 생전 처음 겨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양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적은 그녀를 이곳, 자신이 처음 발견된 바로 그 시설로 데려왔죠. 정말 여기에 뭔가 있을까?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파일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1997년. 그녀가 태어난 해. 먼지가 풀풀 날렸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면서 자신의 흔적을 찾아갔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호, 아동 2명. 그 중 1명은 사라짐. 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말이죠.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아1 문유라 1997년 12월 3일 등록. 여아 2 미상 1997년 12월 3일 등록. 1998년 3월 15일. 기록 말소. 특이사항 여아 이 오른쪽 늑골 부근 선천적 반점 있음. 은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오른쪽 늑골 반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작은 반점이 있었죠. 어렸을 때 엄마 정순이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 점은 왜 생긴 거야? 정순이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죠. 그건 은호만의 특별한 표시야. 엄마가 은호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표시. 그때는 그저 엄마의 사랑스러운 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거였습니다.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나는 남겨진 아이였던 거야? 20년 넘게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버려졌는지, 왜 다시 나타났는지, 왜 자기에게 유독 잔인했는지, 그 모든 이유가 지금의 와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조용한 기록실에 울려 퍼졌죠. 왜 나를 버렸어? 왜 기록까지 지운 거야? 은호의 머릿속에는 고성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그 묘한 감정.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과 동시에 이상한 익숙함. 그리고 고성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차갑고도 복잡한 시선. 이제 그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고성이는 은호의 생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키운 적도 사랑한 적도 없었죠. 오히려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 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은호는 서류를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998년 3월 작성된 내부 메모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성화 씨의 요청으로 미상 여아의 기록을 삭제함. 이유 입양 관련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함. 단, 여아 일문유라의 기록은 보존. 입양 관련 법적 문제, 은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한 아이는 기록을 보존하고 다른 아이는 지워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법적 문제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은호가 더 깊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찾았네. 그 애를. 뒤에서 들려온 냉랭한 목소리의 은호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검은 모자를 쓴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차가웠죠. 은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지은호 씨, 우리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 은호의 머릿속에 즉시 고성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그녀는 더 이상 고성이가 아니었습니다. 문성화, 자신을 버린 생모, 그리고 지금 자신을 쫓고 있는 사람. 저는 안 갑니다. 돌아가세요. 은호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녀의 거부를 개의치 않고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선택권이 없으십니다. 조용히 따라오시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 다음 순간 그들은 동시에 은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은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요. 살려주세요. 그녀의 비명이 텅 빈 기록실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보호시설은 오래전에 폐쇄되었고
이 건물에는 그녀와 이 남자들밖에 없었으니까요. 남자들은 은호를 질질 끌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차 문이 열렸고 은호가 강제로 밀려 들어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놓으라고 했지. 폭발하듯 터져나온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달려왔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는 은호를 붙잡고 있던 남자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고 은호를 자신 쪽으로 잡아당겼죠. 은호야, 괜찮아? 지혁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동시에 확고했습니다. 그는 은호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남자들을 노려봤습니다. 누가 보냈어?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동시에 지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예전에 특전사에서 훈련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한 명을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을 제압했죠. 은호야, 지금 당장 내 차로 가. 저기 파란색 차 보이지?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떨려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고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죠. 지혁은 은호의 상태를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그는 남자들을 완전히 제압한 후 은호에게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은호야, 지금부터는 내가 너 지킨다. 아무도 너한테 손대지 못하게 할 거야. 그 말에 은호는 그제야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지혁의 품에 안긴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죠. 지혁은 은호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내가 여기 있잖아.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혁이 미리 신고해둔 거였습니다. 남자들은 체포되었고 은호와 지혁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은호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죠. 은호야,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거기 혼자 있었어? 은호는 천천히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들, 기록들, 자신의 출생에 관한 진실, 그리고 고성이와의 연결고리. 지혁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럼 고성이 씨가 내 생모야. 하지만 날 버렸어. 그리고 내 존재를 완전히 지우려 했지. 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선배, 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왜 버려졌는지, 왜 다시 나타났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날 없애려고 하는지. 다 알고 싶어. 지혁은 은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확고한 결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찾자. 너의 진실을.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의 죄를. 은호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펐지만 동시에 희망적이었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성이는 여전히 집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급한 일이 있다며 잠적한 상태였죠. 박진석은 이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은호를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박진석은 거실에 앉아 손에 든 서류들을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그의 아내가 저지른 일들의 증거들, 한 아이의 인생을 파괴하려 한 흔적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지워지는 이름은 없어야 한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검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법의 이름으로 고성이를 심판할 시간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잠적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연락할 수 없었고 그녀가 쓰던 휴대폰에는 전원을 끕니다라는 메시지만 반복될 뿐이었죠. 박진석은 매일 아침 그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유라도 우진도 엄마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단순히 숨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 도심의 불빛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그녀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침묵의 시간은
그녀가 가장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순간이었죠. 노트북 화면에는 은호의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시설 시절의 흐릿한 기록 사진, 학창시절 졸업 앨범에서 찾아낸 얼굴, 그리고 최근 길거리에서 찍힌 모습까지. 고성이의 손가락은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며 각각의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모성애도,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죠. 그저 냉정한 계산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은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성이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죠. 25년 전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그리고 지금도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그녀는 은호를 지은호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문은호. 자신이 낳았지만 키우지 않은 아이. 자신의 세계에서 지워버린 존재. 그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않는 것이 고성이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부르면 그 아이가 정말로 자신과 무관한 사람이 될 것처럼 말이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성이가 지워온 모든 흔적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출생증명서 위조 관련 문서, 입양 서류 조작의 증거들, 보호시설 기록 삭제를 위해 주고받은 금전거래, 내역, 심지어 은밀하게 진행했던 DNA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것이 그곳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왔는지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 추적 불가능하게 만든 금융거래,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자신의 이력, 그리고 은호라는 존재를 세상에서 완전히 말소시키기 위해 동원했던 온갖 수단들.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 완벽함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호가 다시 나타났고 박진석이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이지혁까지 은호의 편에 서서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고성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 중에는 자신이 버린 딸도 있었고 자신이 선택한 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습니다. 유라, 자신이 키운 딸,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존재. 고성이에게 은호의 존재는 위협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은호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라는 사생아의 쌍둥이 언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박진석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들을 알게 될 것이며 자신이 쌓아온 모든 명예와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녀는 그런 미래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25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같은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호를 제거하는 것, 완전히 영원히 되돌릴 수 없게. 고성이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암호화된 메신저였고 수신자는 익명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메시지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는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만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답장은 곧바로 왔습니다. 고성이는 그 답장을 읽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지혁의 방해도, 박진석의 추적도, 그 무엇도 자신의 계획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고성이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식사도 거른 날이 많았죠. 하지만 이 모든 게 끝나면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라와 함께 해외여행도 가고 박진석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어도 결국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은호는 더 이상 25년 전의 그 무력한 아기가 아니라는 것. 은호는 이제 자신의 진실을 찾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편에는 강력한 지원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은호는 엄마 정순이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혁이 바래다 주겠다고 했지만 은호는 거절했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지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은호를 바라봤지만 결국 그녀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근처에서 대기하겠다고 약속했죠. 은호가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순이는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죠. 정순이는 딸이 집에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미리 음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정순이는 국자를 놓고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은호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 겪은 고통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정순이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정순이는 은호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캐모마일 차였습니다. 은호가 어렸을 때부터 힘들 때마다 마시던 차였죠. 하지만 은호는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죠. 마침내 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은호도 깨달았던 겁니다. 은호는 자신이 보호시설에서 발견한 서류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명의 여아, 그중 1명은 문유라로 등록되었고 다른 1명은 미상으로만 기록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미상 여아의 기록이 3개월 후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것. 오른쪽 늑골 부근의 반점. 바로 자신에게 있는 그 표시. 정순이는 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이제 딸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죠. 은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성이라는 이름, DNA 검사 결과, 문유라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추론한 끔찍한 진실. 한 엄마가 쌍둥이 딸 중 1명은 선택하고 다른 1명은 버렸다는 것. 정순이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딸이 이미 거의 모든 것을 알아낸 상황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죠. 비록 그 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든 간에 말입니다. 정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제스처가 은호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것. 정말로 자신은 버려진 아이였다는 것. 그 확인이 주는 충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정순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8년 봄, 자신이 보호시설을 처음 방문했던 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입양을 결심한 후였죠. 시설 직원은 정순이에게 여러 아이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밝게 웃는 아이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정순이를 바라보는 아이들. 하지만 정순이의 시선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아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그 아이만은 혼자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작은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은 채 조용히 흐느끼는 그 모습이 정순이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정순이는 직원에게 그 아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죠. 그 아이는 입양이 어려울 거라고,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친모의 정보도 없으며 심지어 이름조차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정순이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도움이 필요한 한 아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워 보이는,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한 생명이었죠. 정순이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에게 가족을 만들어주겠다고. 물론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식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없었으니까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밀하게 자신의 친딸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위조하고 출생증명서를 만들고 주민등록을 새로 발급받았죠.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정순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은호는 평생 이름 없는 아이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학교에도 갈 수 없고 병원에도 갈 수 없고 그 어떤 사회적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유령 같은 존재로 말이죠. 정순이는 은호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지은호, 지어진 은혜라는 뜻이었죠. 하늘이 정순이에게 지어준 축복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이름에는 정순이의 모든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호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였습니다. 정순이는 법을 어겼습니다. 만약 들켰다면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은호를 빼앗겼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은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정순이는 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두려웠던 거였습니다. 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은호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엄마. 법도, 안전도, 미래도 모두 내던지고 자신을 선택해준 엄마. 그 사랑 앞에서 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있었죠.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한참 후 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여자, 자신을 버린 여자에 대해. 정순이는 당시 시설 직원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친모는 사정이 있어서 두 아이를 모두 맡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는 입양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다른 아이는 계속 시설에 남아 있었다고. 그리고 얼마 후 그 남겨진 아이의 기록까지 삭제 요청이 들어왔다고. 은호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고성이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모두 키울 수 없었거나 키우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한 아이는 정식으로 입양을 보내고 자신이 키웠습니다. 바로 문유라였죠. 하지만 다른 아이, 은호는 완전히 버렸습니다.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유라는 선택하고 은호는 버렸을까요? 둘 다 자신의 딸인데 말이죠. 은호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알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것은 은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은호는 단지 태어났을 뿐입니다. 살아남았을 뿐이었죠. 정순이는 은호를 꽉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의 선택이 은호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은호의 가치는 누가 그녀를 선택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은호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순이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그 확신이 은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고성이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보낸 사람들이 은호의 집 근처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이었고 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고성이는 이번에야말로 은호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은호가 이미 집을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지역이 은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것을. 고성이의 계획은 또다시 빗나가고 있었고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그물망이 점점 조여들고 있었고 이제 곧 고성이도 그 안에 갇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역의 차는 서울 외곽의 한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한적한 장소였죠. 지역은 이곳을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군 시절 전우가 운영하는 곳이었고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호가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산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공기는 맑았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도심의 소음과 위협에서 벗어난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하지만 은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졌다고 해서 고성이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펜션 주인은 지역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간단히 인사를 나눴고 주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역의 표정만 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은호에게 가장 안전한 방을 내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방에 들어선 은호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몸에 힘이 쭉 빠졌죠. 지역은 은호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참 후 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지역에게 엄마와 나눈 대화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이름 없이 태어난 아이였다는 것, 정순이가 불법으로 출생신고를 해준 것, 그리고 문유라와 자신이 쌍둥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지역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거나 질문하지 않고 끝까지 경청했죠. 은호의 이야기가 끝나자 지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성이라는 여자가 저지른 일이 상상 이상으로 악랄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쌍둥이 중 한 명은 선택하고 다른 한 명은 완전히 지워버리다니. 그것도 아기였을 때부터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묘한 결연함도 느껴졌습니다. 은호는 더 이상 예전에 그 겁먹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면서 그녀는 더 강해지고 있었죠. 지역은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다고. 계속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지. 고성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은호를 완전히 제거하기 전까지는 계속 추격할 거였죠. 그렇다면 언젠가는 대결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지는 은호가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은호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자신의 존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고성이에게 맞설 것이라고. 비록 두렵지만, 비록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성이에 관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출생기록 조작, 보호시설 기록 삭제, 금전거래 내역, DNA 검사 결과. 하나하나가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박진석은 이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성이는 체포될 것이고 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아마도 실형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신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유라는 엄마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우진은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이며 성재도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박진석은 갈등했습니다. 가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검사로서,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는 정의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은호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태어났을 뿐이고 살아남았을 뿐이었죠. 그런 그녀를 지키지 못한다면 박진석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검찰청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은호에 관한 기사들이 떠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었지만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성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은호를 처음 만났을 때 성재는 그녀가 그저 형의 연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착하고 순수한 사람. 하지만 이제 그녀가 자신의 가족과 이렇게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엄마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재는 갈등했습니다.
엄마를 보호해야 할까요? 아니면 은호의 편에 서야 할까요? 하지만 그의 양심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지른 일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그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었죠. 성재는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속에는 그의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도 은호를 지키는데 동참하겠다고,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했다고. 우진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성이로부터 수없이 전화가 왔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엄마의 말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우진을 이용해 은호에게 접근하게 했다는 것을, 그리고 은호를 해치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우진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진도 피해자였습니다. 엄마의 조종을 받으며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엄마의 그늘 아래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진은 휴대폰을 들어 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메시지였습니다. 자신이 엄마에게 이용당했지만 그래도 은호에게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라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진실의 편에 서게 했다고. 우진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그는 조금 더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정순이는 집에서 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안전하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25년 동안 은호를 지켜왔던 엄마로서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견디기 힘들었죠. 정순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은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은호를 처음 데려왔을 때 입고 있던 작은 옷까지, 은호가 처음 그린 그림, 유치원 졸업장, 초등학교 입학 사진.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정순이는 사진 속 은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렇게 작고 약해했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진실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 아팠습니다. 정순이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비록 자신은 힘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정순이는 상자를 다시 정리하며 그 안에 있던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받아왔던 임시 양육 동의서였습니다. 25년 전 그 서류에는 시설장의 서명과 함께 몇 줄의 메모가 적혀 있었죠. 정순이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친모는 두 아이를 함께 맡겼으나 한 아이만 정식 입양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아이에 대해서는 기록 삭제를 요청했으며 추후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친모명 문성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그 이름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문성화, 고성이의 본명.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즉시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야 한다고. 이것이 은호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될 거라고. 고성이는 여전히 호텔 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표정은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보낸 사람들이 은호를 찾지 못했다는 연락이 왔고 박진석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우진도 연락이 두절되었고 유라마저 최근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곧 세상에 드러날 것 같았죠. 그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밝혀졌을 때 잃게 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은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던 해외 조직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은호를 제거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미 경찰이 그녀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다는 것을. 박진석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고성이의 모든 움직임이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 왔습니다. 검찰은 고성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혐의는 출생기록 위조, 공문서 위조,
아동유기, 그리고 살인교사 미수였습니다. 특히 최근 은호를 납치하려 한 시도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고성희는 호텔방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고성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그녀도 알았던 거죠. 은호는 펜션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역이 뉴스를 보여주었을 때 은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공허함도 있었죠. 자신을 버린 생모가 이렇게 끝나다니. 은호는 고성희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딸이었으니까요. 생물학적으로는. 며칠 후 은호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녀가 처음 간 곳은 엄마 정순이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정순이는 은호를 꽉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은호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순이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호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고 용기 있게 맞섰을 뿐이라고. 박진석은 은호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했습니다. 은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박진석은 먼저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더 일찍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은호는 박진석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정의를 선택했으니까요. 박진석은 은호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이냐고. 은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저 자신으로 살 거라고. 지은호로서, 정순이의 딸로서,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서. 박성재도 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은호는 성재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성재는 잘못이 없다고. 오히려 진실의 편에 서준 것에 감사하다고. 우진과의 만남은 더 복잡했습니다. 우진은 은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였지만 그래도 은호에게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라고. 은호는 우진을 용서했습니다. 그도 고성희의 조종 아래 있었던 피해자였으니까요. 문유라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엄마가 그 언니를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유라는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은호를 만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두 사람은 한 달 후에 만났습니다.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였죠. 서로를 마주본 순간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눈, 같은 피.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 유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이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은호가 겪은 고통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라도 선택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둘 다 어린아이였고 어른들의 결정에 따라 운명이 갈렸을 뿐이라고.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삶에 대해, 힘들었던 순간들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 완전히 가까워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자매로 살지 못했던 두 사람이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지역은 은호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은호는 지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자신이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지역은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힘이 있었습니다. 지역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에게 사라진 이름이 있었다고 해도 은호는 없어지지 않았다고. 오히려 더 강하게 살아남았고 자신의 진실을 되찾았다고. 은호는 지역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과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담긴 눈물이었죠. 지역은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함께 찾아가자고. 은호의 진짜 이름을, 지워진 사람들의 흔적을.
그리고 지금의 은호를.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역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엄마 정순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것, 지역이 언제든 달려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몇 달 후 고성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은호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고성이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 고성이는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은호는 고성이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후회일까요? 아니면 여전한 분노일까요? 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호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고 진실이 밝혀졌으며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은호는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호는 정순이, 지역, 그리고 박성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네 사람은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은호가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이루고 싶은 꿈들. 시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지워진 이름이 아니라고,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고, 그저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일 뿐이라고. 지역이 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없이 함께 걸었죠. 정순이와 성재도 뒤따랐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야기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이름을 지우려 했지만 그 이름은 결국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은호, 하늘이 지어준 은혜. 그 이름은 이제 누구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호 자신이 그 이름을 지키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리고 은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누가 자신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과거는 바뀔 수 없지만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은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워졌던 이름이 다시 빛나는 순간이었죠.